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조국 대표 사건이 대법원 주심이 배당이 된 거예요. 정경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했던 그 판사가 주심을 맡았다.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본 거 없다. 그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는지,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을 했다. 자, 피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은 달라질 거다. 과연 그럴지. 당선자 12명 중에서 지금 최소 5명이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인 그런 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는 총선 끝나고 나서 관련된 판읽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특히 그 중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임박한 사람은 바로 조국 대표입니다. 2심까지 실형 나오고 이제 대법원 재판만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방향과 그 이유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당선 확정된 날이 이제 다음 날인 4월 11일이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조국 대표 사건이 대법원 주심이 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사법 리스크가 시작되네? 이제 그런 보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화제가 됐던 게 뭐냐? 정경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했던 그 판사가 바로 조국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바로 이제 엄상필. 그때 당시 유죄 판결할 때는 이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고 이후 대법관이 돼서 조국 대표의 사건 주심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 정경심 사건하고 조국 사건하고 왜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고 굉장히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조국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2개고요. 그리고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도 자녀 입시 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각각 2가지로 갈라지는데, 그럼 두 사람이 겹치는 게 뭐예요? 자녀 입시 비리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제가 좀 갈라드릴게요. 먼저 지금 정경심 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런 허위 자료들을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에 냈다.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주로 아들 관련 입시 비리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랑 같이 기소가 됐고, 이 가족의 입시 비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입니다. 7대 허위 스펙이 뭐냐면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가 있습니다. 부산대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실습했다는 그런 확인서도 있고, 키스트에서도 인턴 확인서가 있었고, 그리고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인턴 활동을 확인했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경심 씨 판결에서 조국 대표가 언급된 부분이 2가지입니다. 바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그리고 지금 아쿠아팰리스 호텔, 그렇게 2가지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사실 정경심 씨 판결에서 조국 대표는 그때 기소가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들에서는 조국 대표가 관여했다, 일부에서는 위조했다라고까지 당시 이제 2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던 거예요. 물론 1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거 한번 보실게요. 2009년도 5월 달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당시 이제 조국 교수가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인권법센터에서 있었던 세미나에 딸 조민 씨가 참가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막 다퉜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인턴 확인서는 허위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판단된 게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이거를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조한 것을 대학 의전원 입시에 냈다라고 해서 이제 정경심 씨가 그 유죄가 확정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류에 관한 게 이제 이거저거 등장을 하면은 위조가 있고 허위가 있고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조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권한 없는 사람이 맘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아닌데 성적표를 만든단 말이죠. 이거 위조예요. 허위 작성은 뭐냐? 담임 선생님이 얘가 7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기록했다. 이거는 허위 작성인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인턴 확인서 작성 권한은 당시에 이제 한인섭 그 인권법센터 센터장 이 사람이 작성 권한이 있는데, 조국 교수가 자기가 교수긴 하지만은 그걸 만들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인턴 확인서를 이 직원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위조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애가 인턴 활동 안 한 거는 맞는데 이거를 남편이 위조했다는 거는 몰랐다.
그래서 정경심 씨는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 이제 그렇게만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씨 사건에서 조국 대표가 위조했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위조한 부분은 조국 대표 사건에서 이게 위조 공문서 행사죄다라고 해서 유죄가 2심까지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아쿠아팰리스 인턴십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허위 작성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한테 인턴 활동 안 했는데 써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허위 작성에 두 사람이 같이 가담을 했다라고 인정이 됐던 겁니다. 1심 서류 중에서 2개가 지금 조국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유의미한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2심을 맡았었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조국 대표 정경심 씨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동양대 PC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증거 능력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하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PC 안에 들어가 있는 증거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상당 부분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동양대 PC에 있어서도 증거 능력 굉장히 맹렬하게 다퉜어요. 왜냐하면은 이 동양대 PC가 몇 년 동안 연구실에 방치돼 있던 것을 당시에 조교들이 이제 검찰에 이미 제출을 한 거거든요. 조국 정경심 씨가 다퉜던 것은 이거 우리가 지금 포렌식하고 이런데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너네 참여권 보장 안 했지 않냐.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경심 2심 재판부도 그거 문제 없다. 증거 능력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도 확정이 됐고요. 이 동양대 PC가 조국 입시 비리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또 마찬가지 판단을 하지 않겠나. 대법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양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경심과 조국, 당사자는 다르지만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결국 비슷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자, 조국 대표가 자기 북콘서트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본 거 없다. 입시 비리 피해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과연 그런지 당시에 정경심 2심 재판부 엄상필 지금 대법관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재판부가 뭐라고 판단했는지 보실게요. 피고인, 정경심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민희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하는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자, 피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을 시켰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을 판단을 한 겁니다. 조국 정경심의 공소사실이 당연히 일치하진 않죠. 그렇지만은 어떻겠어요. 입시 비리에 있어서는 크게 판단이 달라질 게 없다라고 지금 결과를 좀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세우는 게 뭐냐? 직권남용은 달라질 거다. 과연 그럴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봐드릴게요. 직권남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그 유재수 씨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거예요. 유재수 씨가 왜 감찰을 받고 있었냐? 바로 금융정책국장, 굉장히 핵심 요직입니다. 이 금융기관들을 다루는 직책이죠. 여기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융업체 대표 최모 씨로부터 미국행 항공권, 오피스텔, 사용대금, 골프채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정보회사 회장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그 청와대 특감반 반원들이 적발을 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찰이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되냐? 바로 친문 세력들이 청탁을 넣은 거예요. 유재수는 우리 사람인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 청탁의 통로가 됐던 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 친문 세력의 핵심이었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고요. 그러니까 백원우 비서관이 부탁을 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 사실상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감찰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냥 정상적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도 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하고 오히려 잘 됐어요. 자, 이런 부정의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직권남용으로. 근데 조국 대표는 뭐라고 했냐, 재판에서 감찰 종료하고 개시하는 거는 이거는 민정수석 권한이다. 그리고 내가 이 직권남용으로 특감반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특감반원이라는 거는 독자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직권남용은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해야 됩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특감반원들은 그냥 내가 시키면은 하고 시키면은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이지 법적인 권한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 2심 다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 직제 규정에 보면은 특감반 권한이 규정이 돼 있다. 비리첩보 수집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은 수사 의뢰하거나 이첩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바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또 조국 측에서 무슨 주장을 했냐? 우병우 사건 얘기를 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당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무죄를 받았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에 당시 이제 문체부 장관한테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해서 좌천석 인사를 요구를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민정수석 우병우도 무죄니까 나도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 이거는 사건 모양이 아주 다릅니다. 조국의 이 유재수 감찰은 어때요? 금품수수 정황이 있었죠? 그리고 감찰을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죠? 근데 감찰이 중단이 됐잖아요. 근데 우병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인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세평수집 차원에서 감찰을 해보니까 뭐 약간의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 인사 조치해달라라고 민정수석에서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사건의 모양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두 사건을 같이 놓을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된 금액만 해도 4,700만 원의 뇌물수수. 이거는 사실 액수로 따지면은 뭐 정말 징역 10년이 나와도 가능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사건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만 해도 2천만 원 넘는 금액이 인정이 됐고 집행유예가 나와서 유죄 확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거를 갖다가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이런 가능성을 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너무 상식하고 안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의 모양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판단의 향방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언제 끝날까? 그리고 판단하는 대법관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지금 그런 부분인데, 자, 먼저 엄삼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정경심 사건에서 이제 입시비리 부분 판단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사건이 달라도 그래도 이 비슷한 입시비리 사건에서 이렇게 관여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실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는 다른 피고인이고 사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도 다른 사건입니다. 오로지 겹치는 게 실태 허위 스펙 중에서 서류 2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1심 법관이 2심에 관여를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재척사유라고 합니다. 거기에 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경심 사건과 조국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그래서 배당에 문제 없다라고 했고 엄 대법관 스스로 회피. 내가 이 사건 안 맡을게라고 그래서 법관이 스스로 사건을 피하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상필 대법관 혼자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고 대법원 3부에는 4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흥구, 엄상필, 그리고 오석준, 노정희 대법관 이렇게 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반대 방향에서 걸리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사실 이게 대법관이 될 때부터 이 조국 대표의 뭐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법원 재판 이런 게 진행 중이었죠. 그때부터 이거 조국하고 친분이 있는데 당신 대법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런 우려가 제기됐던 사람입니다. 조국 대표의 서울법대 동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상당히 조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국 대표가 편집장을 맡았던 그 서울법대 그 잡지가 있어요. 피데스라고 하는데 이 피데스 활동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뭐 이름만 올려놨다는 게 아니라 조국 대표 편집장을 맡았고 이흥구 대법관도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 사건이 대법원에 오면은 회피하겠느냐라고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 보니까 회피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본인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연 회피를 할 것인지 한번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또 이게 조금 걸리는 게 최강욱 입시비리 사건에서 이 사람이 소수 의견을 냈었다는 거예요. 최강욱 사건은 조국 대표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썼다는 거니까 조국 사건의 계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돼서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었는데 PC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PC는 동양대 PC는 아니고 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던 그 자택 PC, 여기서도 다수 의견은 증거 능력에 문제 없다. 조국 정경심 참여 안 해도 김경록 씨가 가지고 있다가 내줬다면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소수 의견으로 3명이 이거 참여권 보장 안 됐으니까 문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조국 대표와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뭐 무죄심증을 보인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명의 대법관이 과거의 인적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1995년도에 노정희 대법관이 원래 판사가 됐다가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이 한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공부하는 걸 도와준다고 하고 그만두고 변호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이 바로 김칠준 변호사가 있는 그 사무실이었는데, 김칠준 변호사가 조국 정경심 이 일가의 사건을 굉장히 초기부터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노정희 대법관 입장에서는 아주 옛날이지만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죠. 이건 문제가 없겠느냐. 그 부분도 조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인적 관계를 조금 따져 본다면은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엄상필 대법관은 이거 옛날에 우리 저 부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사람, 이거 불리하겠네. 반면에 이응구 노정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유리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 뭐 기피 신청을 쉽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사법 리스크가 조국 대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당이 피고인 피의자들의 도피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당선자들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황운하 당선자죠.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피고인으로 당시에 하명 수사를 주도한 사람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당선이 된 거예요. 차교근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이 사건으로 지금 2심 재판 중이에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의 무죄 이유가 당시 1심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긴급 출국 금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기소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긴급 출금이라는 게 긴급 체포하고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당장의 수사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을 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그래, 긴급 출금 자체는 이게 출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건 맞는데, 어차피 김학의 전 차관을 뭐 대통령이 다시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수사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어차피 추사할 사람을 출금한 게 뭐가 문제야. 그런 논리로 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재판부의 논리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사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식의 비판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제 2심 대법원 최종 결과까지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당의 비례 1번 후보 박은정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감찰, 그 사건으로 해서 공수처의 피의자로 사실 입건돼 있는 상태예요. 당시에 이제 본인이 감찰 담당관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은 죄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죄가 안 된다는 보고서를 삭제하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으로 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지금 공수처에 사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진영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둘 다 이제 뭐 미국 국적 취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국적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이 됐고, 당선자 12명 중에서 지금 최소 5명이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인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당입니다. 지난 2월 8일 날 조국 대표 재판부 2심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 선고하면서 뭐라 그랬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따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는 이 말이 이른바 조국발 돌풍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원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 그 씨앗을 낳은 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조국당 어떻게 됐어요? 지금 2달 만에 평균 득표율이 24%가 넘고 의석수가 12석이 됐잖아요. 제3당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짓고 1심, 2심에서 벌을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을 대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 법정 구속을 안 한 결과 법원발 이 정기 개편이 이루어져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재판만 남았습니다. 이런 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대법원이 제때 적시에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독립을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